엄마, 우리 집이 왜 이래? 문이 안 열려! 너희 집? 원래 그건 내 집이다. 그래서 팔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 미쳤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파스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애들한테 안 좋다니까요. 며느리 최미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김순자는 아픈 무릎을 감싸 쥔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 65, 평생을 알뜰하게 살며 외아들 진호를 키워낸 그녀였지만 요즘 들어 숨 쉴 틈이 없었다. 새벽 5시, 순자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5살 지민이와 3살 지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아이들이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는 서둘러 아이들을 안아달래고 기저귀를 갈았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다. 어머니, 지민이 유치원 가방 챙기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며느리가 화장을 하며 물었다. 순자는 이미 가방을 챙겨 현관에 놓아두었다. 물통도 채우고 여벌 옷도 넣어두었다. 네, 다 준비했어요. 그럼 빨래는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이불도 좀 털어주세요. 아, 그리고 저녁은 갈비찜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여보가 회식 취소됐대요. 순자는 대답도 제대로 못한 채 며느리와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지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옷을 입혔다. 아이는 보채며 말했다. 할머니, 나 과자 먹고 싶어. 유치원을 다녀온 후 순자는 쉴 틈도 없이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안방, 아이방, 화장실까지. 청소기를 밀고 걸레질을 하고 이불을 털었다. 점심때가 되자 지우가 배고프다며 울기 시작했다. 순자는 서둘러 밥을 먹이고 재웠다. 그리고 또다시 부엌으로 향해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갈비찜을 만드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푹 끓여야 했다. 그 사이 지민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또 아이들 간식을 챙기고 목욕을 시키고 놀아주어야 했다. 순자의 하루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저녁 6시 아들 부부가 퇴근했다. 진호는 소파에 벌러덩 누워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식탁에 차려진 갈비찜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거 양념이 좀 짠 것 같은데요. 저 나트륨 조절 중이거든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반찬을 이것저것 집어들더니 계속 투정을 부렸다. 시금치 나물도 너무 물러졌고 김치도 좀 싱거운데. 어머니, 요즘 요리 실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미안하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며느리는 아들에게 눈짓을 했다. 여보,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봐요. 요즘 너무 대충 하시는 것 같아. 진호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미래 말도 일리가 있어. 좀만 더 신경 써줘.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불평뿐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 속을 뒤졌다. 거기엔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다. 이 집은 5년 전 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산 집이었다. 아들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8억을 보탰고 아들이 세금 문제로 어머니 명의로 하자고 제안했을 때 순자는 아무 의심 없이 동의했었다. 순자는 서류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자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손주들은 사랑스럽지만 이건 육아가 아니라 착취였다. 며느리는 순자를 어머니가 아닌 무보수 가사도우미로 여기고 있었고 아들은 그저 방관할 뿐이었다. 어머니, 오늘 우리끼리 외식하고 올게요. 생신인데 애들 보느라 힘드시잖아요. 집에서 미역국 끓여 드세요. 며느리의 말에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다. 오늘은 자신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아침부터 기대를 했다. 혹시 아들 부부가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했을까, 외식이라도 함께 하자고 할까 기대했건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순자는 힘없이 대답했다. 아들 진호는 넥타이를 매며 잠깐 어머니를 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손주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떠먹는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아들 부부가 돌아왔다. 둘 다 술 냄새를 풍기며 웃고 떠들며 들어왔다. 순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벽 너머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어머니 생신인데 우리끼리만 나가서 좀 미안하지 않아? 며느리가 물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다. 혹시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할까 기대했다. 뭐가 미안해. 엄마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좋아하시잖아. 그래도 생신인데. 에이, 괜찮아.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며느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근데 여보, 어머니 이제 애들 유치원 가면 좀 내보내는 게 어때? 지민이도 내년이면 초등학교 가잖아.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더욱 기울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한테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얻어드리고 거기서 사시게 하자는 거지. 우리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 그건 그런데 엄마가 가려고 하실까?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다. 당신 앞으로 진명에 돌려놓으면 되지. 어차피 어머니는 당신밖에 없잖아. 시키는 대로 하실 거야. 순자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도 엄마가, 에이, 당연하지. 공짜로 5년 동안 살게 해줬으면 됐지. 이제 우리 차례야. 이진명에 당신 앞으로 돌려놓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편히 사시라고 하면 돼. 아들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도 그렇네. 엄마도 나밖에 없는데 거부할 리 없지.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고스란히 쏟아부은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니.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아들마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순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다시 가방 속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순자. 이 집의 법적 소유주는 바로 자신이었다. 아들이 세금을 아끼자며 어머니 명의로 하자고 했을 때 순자는 그저 아들을 믿고 동의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선택이 자신을 지킬 무기가 될 줄은 몰랐다. 순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자신의 노후를 지켜야 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공짜 파출부로 생각한다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골 부동산 중개사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급히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연락 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로 한 것이다.
아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자신의 존엄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늘부터 그녀의 반란이 시작될 것이었다. 사장님, 정말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까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며 물었다. 중개사 박 사장은 순자를 오래 알아온 터라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아니, 순자 씨, 이 집을 팔겠다고요? 아드님네 사는 집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제 명의거든요.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박 사장은 잠시 순자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시세가 지금 15억 정도 되는데 금매로 내놓으면 14억 정도에는 거래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아들 부부를 대했다. 며느리가 퇴근 후 물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해요?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어.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내일 양말 좀 챙겨줘. 그래, 알았다. 순자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다. 며느리는 순자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아해하면서도 만족해했다. 어머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네. 며칠 후 며느리가 신이 나서 말했다. 여보, 회사에서 포상휴가 받았어. 태국으로 일주일 다녀올까? 오, 좋은데? 우리 둘이? 응. 어머니가 애들 봐주시면 되잖아. 우리 결혼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신혼여행 제대로 가는 거야. 순자는 속으로 씩 웃었다. 이보다 좋은 타이밍은 없었다. 그녀는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래, 너희 다녀와. 애들은 내가 잘 볼게. 걱정하지 말고 실컷 놀다 와. 며느리는 순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신 것 같던데. 괜찮아, 괜찮아. 파스 붙이면 되지. 너희나 걱정 말고 다녀와. 아들 부부는 기뻐하며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호텔을 잡았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결심을 굳혔다. 이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편리한 도구로 여기고 있을 뿐이었다. 출발 전날 밤 순자는 또다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여보, 우리 여행 다녀오면 진짜 어머니 시골로 보내는 거 실행하자. 변호사도 알아봤는데 진명에 이전하는 거 어렵지 않대? 그래, 알았어.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순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이미 결정은 끝났다. 그날 밤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순자 씨,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고 급하게 집 구하는 사람이라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 가능하대요. 좋아요. 아들 부부가 내일 여행 떠나니까 모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큰 캐리어를 끌며 집을 나섰다. 엄마, 일주일 후에 올게. 애들 잘 부탁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실컷 놀다 와.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현관문이 닫히자 순자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즉시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내일 집 보여주세요. 그리고 계약 가능하면 바로 진행합시다. 순자는 손주들을 친정 조카에게 맡기고 집 정리를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있을 뿐이었다.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사장님, 계약서 준비됐나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 사장에게 물었다. 집을 보러 온 구매자는 마음에 들어했고 가격 협상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14억 5천만 원. 금매치고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다. 구매자는 현금 보유자라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치를 수 있다고 했다. 네, 다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계약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로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손주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난 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아들의 모습, 며느리의 잔소리. 모든 것이 이제 곧 끝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사장이 구매자와 함께 도착하기로 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진호였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나 진호야. 여권을 집에 두고 왔어. 지금 공항인데 집에 다시 들러야 할 것 같아.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계약은 2시간 후였다. 아들이 지금 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다. 아, 그래. 그럼 어쩌지? 엄마, 미안한데 현관 비번 그대로지? 내가 택시 타고 갈게. 1시간 안에 도착할 것 같아. 전화가 끊어졌다. 순자는 황급히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아들이 갑자기 집에 온대요. 어떡하죠? 뭐라고요? 그럼 계약은 그대로 진행해야 해요. 제발 사장님, 방법을 찾아주세요. 박 사장도 당황했지만 곧 아이디어를 냈다. 순자 씨, 제가 에어컨 수리기사처럼 가면 어떨까요? 아드님이 오시면 에어컨 점검하러 왔다고 하시고. 좋아요, 그렇게 해요. 순자는 서둘러 집안을 정리하고 계약 서류를 침대 밑에 숨겼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30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진호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엄마, 여권 어디 있지? 아마 서재 책상 위에 있을 거야. 진호는 황급히 서재로 향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을 열었다. 박 사장이 공구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점검하러 왔습니다. 진호가 서재에서 나오며 물었다. 엄마, 에어컨 고장 났어? 응, 거실 에어컨이 좀 이상해서 부른 거야. 아, 그래. 나 바빠서 먼저 갈게. 미래한테는 말하지 마. 여권 챙기는 것도 못한다고 놀릴 거야. 진호는 여권을 챙겨 들고 다시 황급히 나갔다. 엄마,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박 사장도 긴장이 풀렸는지 이마에 땀을 닦았다. 휴, 아슬아슬했네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계약 진행합시다. 구매자분이 곧 도착하실 겁니다. 1시간 후 구매자가 도착했고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았다. 계약금 1억 원이 즉시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잔금은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에 치르기로 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자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어머니, 짐 다 정리하셨어요? 순자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조카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들은 이미 조카 집으로 보냈고 이제 남은 건 자신의 짐과 아들 부부의 짐을 분리하는 일이었다. 응, 거의 다 했어.
내일 이사 트럭이 오기로 했거든. 고모,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괜찮아. 고마워. 애들 잘 부탁해. 전화를 끊고 순자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5년 동안 살았던 이 집.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공간.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아니, 법적으로는 자신의 집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순자는 체계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옷까지, 이불, 개인 물품들을 먼저 박스에 담았다. 그리고 아들 부부의 물건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옷장 속 며느리의 명품 가방들, 아들의 비싼 정장들, 거실의 대형 TV와 가전제품들. 모든 것을 빠짐없이 포장했다. 이틀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다. 순자는 그들에게 지시했다. 이 짐들은 전부 보관 창고로 보내주세요. 제 짐은 따로 택배로 보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집은 텅 비었다. 순자는 빈 거실을 바라보며 섰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비추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순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은행에 갔다. 잔금 13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계약금 1억 원을 합쳐 총 14억 5천만 원. 평생 처음 보는 거액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이 돈이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은행을 나와 순자는 백화점으로 향했다. 평생 아껴 쓰고 살았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싶었다. 명품 코너로 들어가 캐시미어 코트를 하나 골랐다. 가격표를 보니 350만 원.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주저하지 않고 계산대로 향했다.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입고 갈게요. 순자는 코트를 입고 거울을 보았다. 낯선 자신이 거울에 비쳤다. 65세의 여자.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백화점을 나와 여행사로 향했다.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순자는 놀라운 결정을 했다. 1등석으로 주세요. 1등석이요? 제주도는 거리가 짧아서 1등석과 일반석 차이가 별로 없는데. 괜찮아요. 평생 한 번쯤은 1등석을 타보고 싶었어요. 직원은 웃으며 1등석 티켓을 발권해 주었다. 순자는 티켓을 받아들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며칠 후면 아들 부부가 돌아올 것이었다. 그때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이 갔다.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제 이 집의 새 주인이 곧 들어올 것이었다. 순자는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새 주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문을 닫으며 순자는 중얼거렸다. 잘 있거라, 내 젊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택시를 타고 임시로 머물 호텔로 향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다. 여보, 왜 현관 비번이 안 열려? 며느리 미래의 당황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진호도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러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상한데? 엄마가 비번 바꿨나? 설마 그럴 리가. 전화해봐. 진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릴 뿐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하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순자가 아니었다. 낯선 중년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누구세요? 진호는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긴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아니, 여기 제 집인데요. 며칠 전에 이사 왔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진호는 남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남자가 막아섰다. 지금 불법 침입하시는 겁니까? 경찰 부르겠습니다. 불법 침입? 이게 무슨...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며느리 미래도 당황해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분명 자신들의 집이었다. 거실 구조도 창문 위치도 똑같았다. 하지만 안에 있는 가구들은 전혀 낯선 것들이었다. 자신들의 소파도 TV도 식탁도 보이지 않았다. 여보, 이거 정말 우리 집 맞아? 맞아. 1402호잖아. 남자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주었다. 여기 보세요.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정식으로 매매 계약했고요. 진호는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매도인 란에 적힌 이름. 김순자.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이게 대체...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미쳤다고 우리 집을. 그제야 진호는 깨달았다. 이 집이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였다는 것을. 5년 전 세금 문제로 어머니 명의로 해놓았던 것을. 하지만 그건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언젠가 자신의 명의로 돌릴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었다. 저기 계속 이러시면 정말 경찰 부르겠습니다. 남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호와 미래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두 사람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여보, 이게 꿈이야 뭐야? 우리 집이 사라졌어?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호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그때 미래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김순자였다.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진호가 빼앗듯 휴대폰을 가져갔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희가 말한 시골집 내가 가기로 했다. 내 돈으로. 너희 집은 강남구 보관창고 305호에 있다. 보관료는 한 달치 내놨으니 그 안에 찾아가거라. 5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은 값은 이사 비용으로 퉁쳤다. 더 할 말 없다. 진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던 것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어머니를 시골로 내보내고 집을 빼앗으려 했던 그 계획을. 여보, 어떡해.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은 거야? 미래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언제나 순하고 고분고분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말이라면 뭐든 따르던 어머니가. 엄마. 진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그는 복도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미래는 계속 울면서 진호를 탓했다. 당신이 어머니를 잘 모셨어야지. 이게 다 당신 잘못이야. 내 잘못? 너도 같이 계획했잖아. 두 사람은 복도에서 서로를 탓하며 다투기 시작했다. 옆집 주민이 나와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결국 경비가 올라와 그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다. 짐 하나 없이, 갈 곳도 없이 길거리에 선 두 사람. 화려한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엄마, 전화 좀 받아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진호는 공항 라운지 구석에서 계속 전화를 걸었다. 20번째 전화에서야 드디어 어머니가 받았다. 왜? 차갑고 짧은 대답이었다. 진호는 그 한마디에 섬뜩함을 느꼈다. 이건 자신이 아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야? 우리 집을 팔았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집? 그 집은 내 명의였어. 그러니까 내 집이지. 명의가 그렇다고 해도 그건 형식일 뿐이잖아. 엄마도 알잖아.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형식? 너희가 날 형식적인 어머니로 대했던 것처럼. 진호는 말문이 막혔다. 옆에서 며느리 미래가 전화를 빼앗았다. 어머니, 이건 사기예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기? 내 집을 내가 팔았는데 그게 무슨 사기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어머니, 그래도 우린 식구잖아요. 손주들은 어떡하고요. 순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식구? 너희가 날 식구로 대해줬어? 무보수 가사도우미로 부려먹으면서? 그게 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너희는 월급 한 푼 안 줬지.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걸 요구했지. 미래는 할 말을 잃었다.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파스를 붙으면 냄새 난다고 눈치 줬고 밥을 해도 짜다 싱겁다 투정했지. 내 생일날엔 나 혼자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하고 너희끼리만 외식하러 갔고. 어머니, 그날 밤 너희 대화 다 들었어. 날 시골로 내쫓고 집을 빼앗으려던 계획. 다 들었다고. 전화기 너머로 미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진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건 미래가 한 소리고 내가 맞장구 쳤잖아. 공짜로 5년 살게 해줬으면 됐다고. 엄마는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진호는 그때의 대화가 떠올라 식은땀이 흘렀다. 엄마, 그건 그냥. 그땐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한 말이든 진심이든 상관없어. 난 이제 너희와는 상관없이 살 거야. 엄마, 우리 진짜 갈 데가 없어. 제발.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다. 없으면 찾아야지. 너희도 이제 어른이잖아. 스스로 해결해. 엄마, 5년 동안 내 노동력을 착취한 값은 이사 비용으로 퉁쳤어. 보관 창고에 너희 짐 다 정리해뒀으니 찾아가. 한 달 보관료도 내놨으니까 그 안에 처리해. 우리 손주들은 어떡하고요? 미래가 소리쳤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내 조카한테 맡겼어. 너희가 찾아가.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제발.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너희 눈치 보며 살 수 없어. 엄마, 그래도 난 엄마 아들이잖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아들. 맞아. 내가 10개월 뱃속에 품고 3년을 업고 키웠지. 대학 보내려고 밤늦게까지 일했고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내 집까지 팔았어. 엄마. 그런데 너는 날 뭐라고 생각했어? 공짜 파출부? 내 편의를 위한 도구? 아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날 위한 선택을 한 적 있어? 내가 아파도 약 하나를 싸다 준 적 있어?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난 내 엄마야. 맞아. 그렇지만 그건 내가 너의 노예라는 뜻이 아니야. 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너희는 그걸 짓밟았어.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용서될 것 같아? 순자는 심호흡을 했다.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집은 내 명의였고 정식으로 계약했으니 이길 수 없을 거야. 변호사랑도 상담 다 받았어. 엄마, 이만 끊을게. 남은 인생 너희 없이 잘 살 거야. 부디 너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길 바래. 엄마, 잠깐.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진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미래는 옆에서 계속 흐느꼈다. 공항 라운지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가족도, 존엄도. 사장님, 여기가 맞나요? 순자는 제주도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 앞에 섰다. 부동산 중개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여기에요. 바다가 바로 보이고 마당도 넓어서 정원 가꾸시기 좋을 거예요. 순자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마당에는 동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뒤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집은 작지만 아담하고 따뜻해 보였다. 딱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다. 마음에 드세요? 네, 아주 좋네요. 순자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중개사가 떠나고 순자는 혼자 빈 집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작은 방 하나, 부엌. 단순하지만 평화로웠다. 집을 정리하고 순자는 마당에 나가 의자에 앉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짠 냄새가 났다. 순자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다.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투정을 듣지 않아도 되는 시간. 며칠 후 순자는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꽃씨를 사다가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가꿨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니 덜 힘들었다. 이웃 할머니들이 찾아와 인사를 했고 순자는 그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서 오셨어요? 네, 이제 혼자 살려고요. 혼자? 자식들은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각자 살아요. 이웃 할머니들은 더 묻지 않았다. 누구나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순자는 그들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소박한 저녁을 먹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생활과는 달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가 문을 열자 아들 진호가 서 있었다. 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순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호는 무릎을 꿇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 우리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용서는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바라는 거야. 엄마, 우리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어. 미래랑 매일 싸우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발 집 좀 다시 돌려줘. 아니면 돈이라도 좀. 순자는 차갑게 웃었다. 돈?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 줄 돈 아니야. 엄마, 넌 지금도 모르는구나. 뭘 잘못했는지. 진호는 고개를 들었다. 순자가 말을 이었다. 넌 미안하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야. 그저 불편해진 상황을 원래대로 돌리고 싶을 뿐이지. 아니야, 엄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그럼 물어볼게.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무릎 아파서 파스 붙이는 것도 눈치 줬던 거,
내 생일날 혼자 미역국 끓여 먹게 한 거.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알아? 엄마, 모르지. 넌 한 번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순자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으려 했다. 진호가 황급히 문을 잡았다. 엄마,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로. 하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진호의 손을 떼어냈다. 자식 농사 망친 건 내 잘못이야. 너를 너무 귀하게 키웠나 봐. 하지만 남은 인생까지 망치진 않을 거야. 엄마,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난 이제 너 없이도 잘 살 거야. 순자는 문을 닫았다. 진호는 밖에서 한참을 애원했지만 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진호는 울먹이며 돌아갔다. 순자는 문 뒤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동백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곧 붉은 꽃이 필 것이었다. 순자는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비록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다.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 꽃향기, 자유의 향기. 모든 것이 새로웠다. 6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늦지 않았다. 아직 그녀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카톡방에 공유해서 주위 분들과 공감하며 대화 나누시면 좋습니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